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상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도 나왔고, 또 조금 시간이 늦어졌네요. 다음 주 전략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골똘히 생각하고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는 뭐 아나운서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내용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그 약간 혼돈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은행들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이게 쉽게 이제 정부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막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도 굉장히 긴박하고 엄청난 뱅크런이라는 어떤 최악의 어떤 금융의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오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봉합한다든지 막는 수준인데, 일단은 뭐 예금자 100% 막으면서 급한 불을 끄긴 했고, 또 유럽에서도 CS 쪽에서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또 어느 정도 봉합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진짜 이제 뭐랄까요, 확 내용들은 결국은 해결된 건 아직 없죠. 네, 거기에 따라서 CS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CDS 프리미엄이 1000포인트를 1000bp를 이제 넘어서는 흐름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 하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100bp가 1%니까요. 1000bp는 10%잖아요. 그만큼의 거의 뭐 파산에 베팅할 정도로 파산에 베팅할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심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단순히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 막아주니까 뭐 괜찮겠지,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말 상간에 이제 뉴스 뭐 나왔는데, 뭐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된 뭐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로 뭐 불법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정권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 레퍼토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그렇다 맞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 증시 환경 하에서 또 공매도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온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S 관련된 얘기들 한번 파헤쳐보고 리포트 통해서 에코프로 비롯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지난 금요일날 마감부터 보죠. 나스닥이 0.7% 빠졌고요. 다우랑 S&P가 1%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등락 자체는 엄청 크게 빠진다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여러 어떤 사안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좋진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유로 스톡스 50 지수가 지금 보시면 전 고점을 돌파 직전에 이제 이 문제들이, 은행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흐름에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는 이거 뭐 진짜 폭포수도 아니고 이런 흐름이 되고 있고, 뭐 독일 프랑스도 1.3, 1.4% 약세 마감하면서 조금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 볼 때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도와주는 소식이 나옴을 해가지고 좀 이제 올랐죠. 이때 이제 저점을 비롯해서 재차 좀 이틀 정도는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퍼스트 리퍼블릭,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들, 이제 SVB,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하고 나서 이제 후폭풍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5천 개 넘는 이제 은행들이 있고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대출 자산들을 또 이제 지방 은행들이 끼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좀 이런 뱅크런 내지는 지방은행이 안 좋은 어떤 그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긴축을 할 것이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소매 활동, 개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뭐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에 있던 이런 사태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이제 페드 같은 경우도 당장 뭐 갑자기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든지 뭐 이럴 리는 없겠죠. 동결보다도 이제 25bp 정도의 어떤 인상을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뱅크런 내지는 은행들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뭐 시차를 두면서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거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페드 입장에서도 그걸 상당히 고려한 어떤 금리 내지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들을 이제 펴게 될 텐데 뭐 이번 FMC에서 바로 그걸 뭐 반영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25bp 정도 인상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금리를 올릴지 뭐 동결할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보다 지금 그 은행들의 파산이 계속 좀 이어질지 여부가 시장에선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날 빠졌던 이유도 결국은 은행 쪽이 빠졌어요. JP 모건, 예? 그리고 머컨 아니지. 예. 버크셔도 이제 금융기관 갖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3.9% 보시면 지금 은행주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초점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의 어떤 문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이 전개될 후속적으로. 예. 근데 이 은행들이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GDP 이제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자체, GDP 자체 성장률을 이제 경제 지표로 삼잖아요. 여기에는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무역 순수출이라 하죠. 넷 익스포트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포인트인데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런 어떤 긴축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이게 되면 긴축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개인 이제 그 소비도 그렇고 이제 투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어떤 국가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무역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경제 차지하는 어떤 기여도와 이제 부가가치 어떤 연관도를 볼 때 이제 무역이지 순수출이지 사실 이제 GDP에서 어떤 비중 자체가 소비하고 투자가 가장 큽니다.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이 긴축으로 돌아서게 됐고 이런 문제들이 뱅크런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후속적으로 이제 기업이 안 좋아한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 이제 정부 지출도 이제 뭐 사실 좀 늘리기가 쉽진 않죠. 뭐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게 잘 이제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 이제 잘 이제 봉합이 되고 해결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뭐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 깊이 있게 좀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늦었다는 얘기를 드린 게 뭐 당장 이제 다음 주 뭐 전략이나 다음 주 FMC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뭐 에코프로 이제 뭐 압수수색 한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이 흐름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요 우리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탈세계화예요. 탈세계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경제 환경에서 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했던 투자를 했던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난 20년 동안은 탈세계화의 어떤 명목 하에서 이제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죠. 아니 세계화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투자의 기회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골똘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그런 하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게 상당히 사실 이제 금융에서 가장 최악이 은행이 이제 이제 금융기관 상단에 있는 은행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건 없을 겁니다. 내가 맡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그 이제 두려움이죠. 그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이 정책 이제 집행자들, 뭐 연준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매일마다 기사를 보게 되고 또 이제 분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 경제 현상들, 이슈들을 매일마다 분석해드리고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상만 계속 이제 분석하고 현상만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 현상을 통해 이제 어떤 흐름이죠.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질에 대한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 분석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일련의 어떤 사건들은, 이슈들은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지금 2차전지 K배터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엄청난 득세를 하는 것도 미국의 패권을 향한 어떤 과정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함께 발생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니까 한국이 도드라지게 더 수혜를 보는 거고, 뭐 기술력도 높은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사실인데, 중국을 배제하면 결국은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또 뭐 일본의 배터리 회사들 이제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 또 CRMA, 또 이제 원자재 이제 핵심법, 그것 자체도 특정 국가에 이제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데, 그 특정 국가는 중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미국의 패권의 어떤 유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어떤 측면들이라든지, 뭐 미국조차도 이제 유럽이 견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하는 지금 모든 흐름 속에, 큰 맥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 지금 미국의 은행이 이렇게 파산된 것도 그걸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 수반되는 어떤 현상들. 금리를 이렇게 급격적으로 올리면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금융기관부터 이렇게 발생을 한 셈인데요. 결국 미국은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 패권 유지에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금융기관들의 망하는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이제 달러 기축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 빚을 다른 국가가 다시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사주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시스템을 계속 이제 해온 거죠. 근데 뭐 이런 어떤 금융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그런 구조들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런 사태로 엄청난 큰 문제로 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리콘밸리 뭐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의 어떤 파산이나 문제, 또 그걸로 인한 어떤 경기 둔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거나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금융기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 중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이제 정부가 막으면 그대로 이제 다시 돌려 세우면서 증시는 이렇게 나아지는 흐름을 낼 수 있겠죠. 증시는 또 단기적으로 심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체 경제 흐름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시나리오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복귀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고, 오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세계화 흐름은 전체 글로벌 경제 총량 자체를 낮추는 어떤 후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이제 꺾기 위해서는 탈세계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화를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결국은 뭐 중국이 5%, 6%의 경제 성장률을 내고 미국이 2%의 경제 성장률을 낸다면 계속 2030년쯤 되면 미국보다 중국이 GDP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나서 2000년도 중국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2%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18%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당시 2000년도 34%의 전 세계 시총 비중에서 현재 24%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이 이제 위협을 받는, 이 GDP 역전은 결국 패권 국가가 바뀌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필사적으로 이 성장의 중국의 5, 6%의 어떤 성장의 흐름을 끊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펼쳐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거기 큰 그림 하에서, 큰 구도 하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업종과 종목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어떤 물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역 분쟁이 그 전쟁의 이제 시작을 알렸죠. 관세죠.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전쟁이 결국 이제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면서 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는 반드시 올 것이고 엄청난 역대급의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어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는 발생할 것이고, 그 인플레에서 금리는 급격하게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올 것인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달러의 초강세라는 흐름을 전개시키면서 많은 전 세계의 어떤 이제 미국의 국가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죠. 달러의 어떤 위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 이제 금리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또 목도한 거는 공급망의 문제였고, 또 공급망의 문제는 결국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뭐랄까요, 좀 그 끊어내는 어떤 그 명분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걸 제공했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신냉전이라는 결국 이제 이 구도를 다시 가동시키는 흐름을 전개하면서 우방 국가의 이제 연결고리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또 자국 내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앞으로 석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 기술과 이제 밸류 체인을 자국에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이 앞으로 꺼내드는 카드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어떤 물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방국이 아닌 국가에는 그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과거 2차 대전도 결국은 일본과 독일에 미국이 이제 그 석유를 끊어버리면서 결국 이제 전세가 기울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한 데 있어서 전쟁이라는 카드를 빼놓을 공산이 크고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결국은 미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가가 결국 그 전쟁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가장 큰 이득은 미국이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쟁은 결국 서방과 미국의 더욱 강력한 그 이제 연합을 만들고 더 미국 쪽에 또 이제 서방 쪽에 붙으려는 어떤 국가를 더 만들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그 뭐 제3세계 일부 국가들은 이제 더 붙겠지만 결국은 그런 기조와 흐름들은 탈세계화라는 미국이 원하는 구도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을 더 안 좋게 혹은 이제 성장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더 이제 세계화스러운 어떤 자유무역스러운 어떤 흐름들이 전개돼야 중국은 5% 6%의 성장률을 계속 내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수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결국은 그 내수의 어떤 뭐 성장도 역시나 이제 어떤 첨단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부재할 경우에는 그 계속 커나가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봤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이제 첨단 산업 그런 것들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막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그 현상만으로 그냥 현상만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 본질을 좀 캐치해내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전략에도 우리가 분명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이니까 좀 길게 내용들을 뭐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 내용부터 한번 보죠. 에코프로가 지금 주말 상간에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주말 상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좀 올렸는데요.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에서 일단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이미 2020년 그리고 21년 회사의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해서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본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과거 사건을 계기로 22년 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회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대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단독으로 여기 이제 어제죠. 이 TV조선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한 어떤 그 홈페이지 게시를 한 겁니다. 급등은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한 게 뭐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재료가 나왔거나 공시 나왔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거 가지고서 뭔가를 좀 누가 찔렀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알 수 없습니다. 예, 팩트는 뭐 이제 조사를 하고 근데 어쨌든 주가에는 뭐 상당히 좀 좋진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돼요. 결국은 이게 정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밝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 초반부터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이모 이동채 이제 에코프롬보 회장 가족부터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뭐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과거 그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러면 이게 또 좀 처벌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 관계된 게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일탈이 있었고 뭐 무슨 말인지 일부 직원의 일탈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한다고 뉴스에는 좀 보도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좋진 않은 소식이고 월요일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또 2차전 전체적으로 좀 영향권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CS 말씀드린 거, CDS 이제 프리미엄이 1000bp 때 지금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지난 15일 1366bp로 급등한 뒤에 16일 1196에 이어서 3거래일째 1000bp를 웃돌았다.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일주일 전에는 400bp였는데 뭐 이렇게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서울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진 않는 그 일대 은행이죠. UBS도 CDS가 이제 덩달아서 또 올라가는 흐름들. 이제 부도 위험이 커졌다고 시장에서 내다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 규제 당국은 이 CS를 신속하게 이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개최 생략 등을 허용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CS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사업 부문을 이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뭐 소매 부분 처리 방식이 초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시장에서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다. 그래서 리포트 읽다 보니까요, 그 은행업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낸 거를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 이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서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될 것인가라는 약간 질문을 던진 건데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교적 건실했던 CS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 실패. 아케고스 유명하죠. 뭐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잘못 운용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도 같이 이제 리스크 관리 좀 소홀히 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린실 캐피탈 뭐 투자했던 요쪽도 이제 약간 파산함에 따라서 21년에만 이제 72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어떤 이슈고. 두 번째는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스 은행 하면 뭔가 좀 비자금 맡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불법 자금 맡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맡겨지는 그런 은행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비밀 거래 유지 조항에 따라서 이런 각종 사기, 불법 거래에 다양하게 노출되면서 이제 벌금 및 배상액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안 좋은 어떤 부분이었었고,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 더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스캔들이 좀 많았던 그런 어떤 은행이었는데 참 일단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뭐랄까 좀 고민해볼 생각해볼 어떤 주제인데요. 리먼하고 좀 비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당시에.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택담보저당대출, MBS 관련된 금융상품과 담보 대부분이 총 자산의 88%는 차지했어요. 예, 이게 얼마나 또 규모가 커질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부실로 이제 파산을 했고, 그게 더 파급이 됐죠. 근데 이제 이번 CS 이슈는 IB 부문에서의 어떤 손실, 아까 이제 했던 과거의 그런 어떤 손실이 이제 영향을 미친 부분들과 법률 비용, 예, 그럼 뭐 불법 자금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근본 이슈는. 그래서 이제 CS는 작년에 법률 비용으로 11억 달러를 인식했고 추가로 최대 13억 달러까지 발생할 걸로 추산이 된다는 점. 2016년 법률 비용과 저금리로 인한 채권 트레이딩 부문 성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이치뱅크 사태와 다소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먼 사태 당시에는 주요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모두 부진했지만 작년도 유럽 주요 금융사 수익성이 견조하면서 이 CS 사태가 유럽계 금융회사 등의 동반 부실이라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대 70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산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의 어떤 문제는 리먼 사태처럼 이제 부실 구조 예측이 불가능했던 이 리먼 사태와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고 도이치뱅크랑 좀 흡사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글로벌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리스크는 아니다고 대신증권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대책에서 대신증권에서는 CS 사태가 2008년과는 다른 양상이면서 리먼 사태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으나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판단한다. 이 회사는 지난 4분기 40억 달러 증자에 성공을 했고 또 위험 자산을 줄이면서 재무 비율은 개선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신뢰 문제가 결국은 고객 예금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작년 4분기에 엄청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갔었고, 이제 현재 이제 WM 이제 자산 관리죠. 그리고 자산 운용, 또 스위스 은행 등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하는 이 에이전시 비즈니스에서는 흑자를 시현 중에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회사의 자구책 성공과 고객 신뢰 회복이 관건이며 개별적 이슈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CDS 프리미엄을 보면 뭐 무슨 정말 뭔가 파산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지금 금융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1000 BP가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인데 이 파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예, 간단한 문제로 봉합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자산은 결국 이제 대출 채권이고 의외로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 비중이 좀 높은데 심지어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이 38.9%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파산한다면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익스포저가 1812억 이제 스위스 프랑에 불과한데 이는 최근 파산한 SVB 실리콘뱅크보다 총자산보다 적은 수준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산 매각이라는 어떤 익스포저는 뭐 사실 뭐 SVB 정도니까 뭐 크긴 하지만 그냥 뭐 엄청나게 폭풍과 몰아친다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요거죠. 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탁 자산이 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돈 한 1,700조 원 수준. 근데 이제 이게 파산한다 그러면 이 관리 자산에 환매 요청이 쇄도할 거고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산 갖고 있던 거 팔아야죠. 그러면 상당한 주식과 채권이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시장 폭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이게 지금 UBS 쪽으로 인수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청산이잖아요. 아까 이제 파산된다면 이제 청산된다면 파산되는 게 이제 청산된다면 뭐 이렇게 이제 리먼 때도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부동산 매도로 몇 주간 증시는 폭락장 기록했었고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의 폭락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당시 이제 2008년도 당시에 메릴 린치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인수되면서 BOA에 이제 200억 달러 자금 수율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타사 인수될 경우에는 자산의 매각은 다소 이제 최소화될 수 있죠. 예. 하지만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의 경우 자산의 청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발행 및 조달 시장 냉각, 또 재무 건전성 취약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증시 하락세가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포함해서 세계 은행 파산하면서 예금주들이 이제 큰 은행으로 이제 뺐죠. 예, BOA 쪽으로 이제 20조 증가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결국 이제 이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소들도 충분히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뭐 FOMC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여부보다는 뭐 사실 금융기관들의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매듭지어지고 또 안정화되는 흐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탈세계화의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조 흐름이 앞으로 10년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큰 트렌드 맥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하에서 이제 수혜를 이제 본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략상 그 구도에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볼 수 있는 단순히 자유무역이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에서만 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 업종이 이번 주에 이제 나쁘지 않은데 2차전지가 이제 막판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보시면 주간 단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추세적으로도 좋은 어떤 구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번 주 말미 이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업종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포함된 업종일 것이고 1.4%의 주간 상승을 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3.3% 상승하면서 주간 단위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내뿜는 업종이었고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5% 상승했습니다. 저점을 높이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탈세계화, 미국 패권주의의 수혜를 보는 업종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또 신약 기업들 위주의 어떤 제약 업종 지수도 0.7% 상승하면서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에코프로 악재가 나왔죠.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상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게 뭐 공매도에 뭐 의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뭐 이런 거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벌어진 사실과 거기에 기인해서 투자 심리를 받는 부분들 이제 종목의 반응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내용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빠지게 된다면 2차전지 전반으로도 좋은 어떤 영향을 받는 흐름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조정을 받는 어떤 구간으로 넘어왔죠. 대장주가. 그래서 조금 조정받겠지만 이 부분이 좀 일단락되고 또 이제 뭐 물량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면 또 이제 그 다음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일요일 밤에 저녁에 너무 좀 말이 길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드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뭐 마감 복귀 영상에서 조금씩 더 이야기 드리면서 단기 전략 또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동시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학사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